네, 데일리 건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구강외과 전문의 이병하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이병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알려주실까요? 네, 한국 성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잇몸 질환인데요. 성인 4명 중에 3명이나 되는 분들이 잇몸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잇몸 질환 중에서도요, 흔히 환자분들께서 풍치라고 표현하시는 치주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치주염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치주염은 한마디로 잇몸의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또는 잇몸 뼈의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잇몸과 잇몸 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주염을 치아 상실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치아 상실의 가장 큰 이제 2가지 원인으로 저희들이 충치와 치주염을 들게 되겠죠. 충치와 치주염은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 충치는 아동이라든지 노인층, 아주 나이가 든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지만, 네. 잇몸병인 풍치는 성인 중에서도 장년, 노년층에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연령대에서, 발병 네. 연령대에서 좀 차이가 있군요. 네. 그러면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치주염을 풍치로 알고 있어요. 치주염이라는 엄연한 정확한 병명이 있는데 왜 우리는 풍치라고 표현을 할까요? 네, 먼저 건강한 상태의 잇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네. 건강한 상태의 잇몸은 좀 연분홍색을 띄어야지 되고요. 또 이를 닦아도 피가 나지 않아야 되고, 또 단단하고 부어있지 않아야지 됩니다. 그렇지만 잇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초기에는 잇몸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치은염이 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께서 이를 닦을 때 좀 피가 나고요. 또 잇몸이 약간 좀 부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치주염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네네. 그렇게 되면 잇몸이 더 자주 붓고 피도 더 많이 나고 치아가 이제 흔히 좀 솟은 듯한 느낌이 좀 들게 되고요. 입에서 좀 구취가 좀 나기 시작하고 네. 또 환자분들께서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에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진행하게 되면 이제 이가 좀 많이 흔들리게 되고요. 또 잇몸이 좀 많이 내려가게 돼서 이의 뿌리 부분이 좀 드러나게 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잇몸도 붓고 얼굴도 붓고 이러면서 치아 주변에서 고름 같은 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가 아주 작은 자극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되고요. 많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흔히 바람만 불어도 시리고 흔들린다는 풍치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치은염이 발전해서 치주염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치은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잇몸병은 정도에 따라서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네. 치은염은 잇몸병의 좀 초기 단계고요. 비교적 가볍게 좀 회복이 좀 빠른 형태의 잇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염증이 치은은 잇몸을 표현하는 치과 용어인데요. 잇몸에만 국한된 아주 초기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이 염증이 잇몸과 주변 부위까지 이제 번지게 되면 그때 이제 치주염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은염일 때 방치를 하면 이제 치주염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치은염 단계에서 이제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치주염까지 발전하는 거 막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치은염 단계에서 좀 정확하고 올바른 방식의 좀 이솔질을 해준다거나, 네. 스케일링, 저희가 흔히 받을 수 있는 스케일링 치료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입안의 치태를 좀 줄여주고요. 치석도 좀 줄여주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특정 세균들이 있어요. 네. 이런 세균들의 효과적인 항생제를 좀 처방을 한다거나, 내지는 특정 치아에 좀 교합 위아래 씹는 힘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해서 치아가 좀 외상을 받는 경우에 그 부분만 좀 교합 치료를 해준다거나 하는 좀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 좀 간단하고도 적은 노력이 드는 치료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 단계에서 치료만 적절하게 해줘도 다음 단계인 치주염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웬만하면 이제 참을 만하니까 그렇죠. 방치를 하고 치주염까지 가서야 이제 병원을 가신다는 건데, 치은염이 발전해서 치주염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원인으로 또 치주염이 발병을 하잖아요.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치주염의 원인을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 이제 입 안에 있는 요인과 입 밖에 있는 요인으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네.
먼저 입안의 원인을 말씀드리면 뭐 좀 좋지 않은 구강 환경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치태나 치석이 좀 많아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세균이 좀 번식하기 좋거나 내지는 뭐 입안에 굉장히 오래된 뭐 보철물이 있다든가 뭐 흔히 요즘 또 교정 치료도 많이 하시잖아요. 입안에 교정 치료를 받고 계셔서 교정 장치가 좀 있다든가 해서 입안이 좀 깨끗이 청소가 되지 못한다거나 할 경우에 아무래도 잇몸병이 좀 생기기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또 이 외에도 위아래 치아가 좀 맞물리는 관계가 좋지 못해서 그 이에 씹는 힘이 좀 올바르게 좀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이가 좀 굉장히 시달려가지고 해가 되는 그 교합 간섭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잇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입 안의 요인이 그러하면 입 바깥의 원인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전신적인 원인이 좀 있겠는데요. 네. 먼저 뭐 좀 흡연을 많이 하신다든가, 아. 또 아무래도 과도하게 좀 음주를 즐기신다든가, 또 뭐 연령이 좀 높다든가, 그리고 이제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든가,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을 하시게 되면 그 호르몬 변화가 좀 심해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좀 전신적으로 변화가 있는 경우에 또 좀 치주염이 오기도 하고요. 또 환자분들께서 당뇨 같은 전신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잇몸을 좀 붓게 하는 약들이 있어요. 뭐 간질 치료약이라든지 또 혈압약 중에서 특정 성분의 혈압약은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잇몸이 좀 붓게 돼서 치주염으로 가게 되는 좀 걸리기 쉬운 경우가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인이 뭐 너무나 다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치주염과 연관성이 깊은 원인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원인들을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입안의 세균과 그 옳지 못한 교합력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네. 먼저 그 세균으로 인한 치주염 발생 그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람의 입안에 세균이나 그 음식물 찌꺼기가 좀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 이제 요게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고 요거를 저희가 치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치석은 그 세균이 대규모로 집단을 이루고 있는 서식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석과 세균이 치주염에 어떻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그 치아에는 여러 가지 그 주위 조직들이 있는데요. 먼저 그 치아가 있겠고, 네. 그 다음에 그 치아 주위에 그 잇몸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아를 좀 꽉 잡아주는, 지탱해주는 잇몸뼈가 있겠고, 네. 그 다음에 이 치아와 잇몸뼈를 연결하는 그 치주인대라고 하는 얇은 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치아 주위 조직들이 있는데, 이 치아 주위 조직들이 세균에 감염돼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 망가지게 되면 이제 이것을 치주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잇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잇몸이 좀 많이 붓고, 이런 치아를 감싸고 있는 많은 조직들이 광범위하게 이제 파괴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치아 주변 조직이 파괴가 되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제 치주낭이라고 하는 깊은 이제 홈 같은 게 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치주낭이라고 하는 이 홈 부위가 치주 질환의 원인을 일으키는 그 세균들이 살기 굉장히 좋은 그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석과 세균이 잇몸 속으로 점점 그 홈으로 파고들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치아 주변 조직에 자극을 주게 되면 치아 뿌리 밑에 있는 잇몸 뼈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결국 잇몸 뼈가 녹아내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잇몸이 좀 녹아 내려가게 되고요. 치아 뿌리가 드러나게 되고 냄새도 좀 나고요. 그 치아가 좀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환자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제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입안의 세균 그리고 치석이 또 영향을 주고 또 옳지 못한 교합력도 들어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그 환자분들께서 입안에 그 상태가 좋지 않은 좀 보철물을 가지고 계신다던가 네. 아니면 좀 선천적으로 부정교합을 가지고 계신다던가 아니면 이를 좀 악문다거나 간다거나 하는 좀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 아무래도 그 조화롭지 않고 과도하게 강한 그 씹는 힘이 그 지속적으로 한 치아나 특정 부위에 좀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바위도 물방울이 계속 똑똑똑 떨어지면 패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안 좋은 힘이 계속 작용을 하게 되면 그 치아와 그 주변의 잇몸 뼈에 좀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잇몸뼈가 녹아내리게 되는 그 치주염으로 가는 경우도 왕왕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뭐 세균이라든지 치석 그리고 옳지 못한 교합력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후천적인 요인인데 혹시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좀 치아가 약한다던가 혹은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까? 그래서 환자분들 오셔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선생님 저는 그 태어날 때부터 뭐 잇몸이 약해요, 잇몸뼈가 약해요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물론 충치나 잇몸병은 그 환자분들 개개인이라든지 뭐 체질에 따라서 발생하는 빈도는 분명히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그 개개인마다 음식물이 좀 잘 끼는 치아 구조를 가지고 계신다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선천적으로 부종겹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뭐 내지는 입안의 그 연조직의 모양 자체가 좀 다르다거나 또 이 침도 좀 굉장히 그 중요하거든요. 네. 침이 많이 분비되는 정도가 좀 다르다거나 또 사람에 따라서 또 이제 끈적이는 정도가 좀 다르다거나 또 말 그대로 타고나게 치아가 단단한 정도가 다를 수도 좀 있거든요. 네. 뭐 이렇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또 씹는 습관이라든지 비정상적인 그 교합 때문에 안 좋은 힘이 좀 지속적으로 가해진다거나 하는 이제 경우가 더해져서 분명히 사람마다 개개인이 좀 다른 발생 빈도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선천적인 부분들로 100% 충치나 잇몸병이 생기는 거는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입안을 좀 청결하게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안 환경이 달라서 선천적으로 잇몸이나 치아가 약할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잇몸병이 발생하는 데는 후천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치주염 같은 경우는 일단 걸리면 이게 저절로 나아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 저절로 나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지 없어요? 되고요.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네.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들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찾아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냥 좋아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통증이 생기다가 또 괜찮아졌다는 분들도 계셔서요. 네. 잇몸병이 일시적으로 좀 약해질 수 있고요. 또 치주염의 무서운 점이 그 증상이 좀 없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뭐 불편한 게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뭐 잠깐 안 좋아졌을 경우에도 약국이라든지 뭐 시중에서 파는 약을 드셔가 잠깐 이제 괜찮아지는 경우 네.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는데 잇몸병 결코 그렇게 해서 완치되거나 뭐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잇몸병은 좀 서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증상이 좀 일시적으로 가라앉은 것을 환자분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병이 나았다거나 좋아진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나중에 질환이 많이 진행돼서 증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쳐서 이를 뽑아야 하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치주염 생기면 무조건 발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여럿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가요? 사실인가요? 뭐 초기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뽑아야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 치주염이 좀 심해지게 되면 그 치아를 꽉 잡아주는 잇몸뼈가 좀 상하게 되고 잇몸뼈가 녹고요. 결국 이 치아가 좌우가 아니라 위아래로까지도 좀 강하게 좀 흔들리게 되고 잇몸이 좀 붓고 뭐 고름이 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 굉장히 아파하세요. 네. 그리고 시리고 뭐 이런 느낌 굉장히 심하게 되고 그래서 염증이 이제 그 주변 치아 잇몸뼈를 좀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게 되면 결국 이 치아를 빼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치아 관리를 잘 못해서 드는 두려움이 혹시 그렇게 방치를 하다가 한꺼번에 막 흔들리거나 한꺼번에 또 그렇게 발치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지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가요? 그런 경우가 진짜 있기는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치의 그 잇몸병, 그 치주염의 그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럴 수가 있다고요? 예, 어느 정도까지는 증상이 이제 좋아졌다, 악화졌다를 좀 네. 반복한다거나 좀 뭐 굉장히 약하게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 나중에 증상이 심해졌을 때는 굉장히 통증이 좀 극심하고요. 또 잇몸뼈의 병이 어느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넓은 범위로 한꺼번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다수의 치아가 한꺼번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치아를 동시에 발치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충치 같은 경우는 그 썩은 치아 하나만 뭐 그러게요. 치료를 한다거나 네. 안 좋아도 발치를 하면 되지만 그 풍치의 무서운 점이 그거거든요. 여러 치아가 동시에 흔들리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도 그 치료 계획이 좀 광범위해지고 예산도 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회복을 시켜주는 경우도 예산도 많이 들고 환자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치주염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설마 그런 상황이 생길까 싶은 마음의 질문을 드렸는데 있을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까지 막으려면 일단 그러면 초기에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텐데 또 어떤 분은 이제 치주 질환이 전신 질환을 부른다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좀 사실관계를 알려주실까요? 네. 그 최근에는 그 치주 질환이 그 심각한 전신 질환의 발생이라든지 뭐 관리에 있어서 그 전신 질환을 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심장, 뇌혈관, 뭐 희귀성 난치 질환 같은 4대 중증 질환에 있어서도 이 잇몸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발병 위험률이 한 3.2배 정도 높다는 연구 보고도 있고요. 네. 이유가 궁금하네요.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데 제가 아까 그 세균이 원인이 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구강 내 세균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강에 있는 그 복합 세균이라든지 이 세균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이제 혈류를 통해서 전신적으로 좀 침투를 하게 되고요. 여러 심각한 전신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데 이런 세균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 치아 상태만 더 악화되는 게 아니고 전신 질환으로까지도 발전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꼭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치료 방법 좀 여쭤볼게요. 이게 약 복용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까? 그 잇몸 치료는 그 약으로는 결코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단지 좀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인 요소를 찾아서 제거해주지 않으면 뭐 낫지 않는다고 봐야지 되겠죠. 그럼 단계별로 좀 치료법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초기에는 어떤 치료가 행해지나요? 그 치아와 잇몸 사이에 아까 치석이 좀 생기면 그 잇몸이 좀 붓고 피가 나고 잇몸뼈가 녹게 되고 이렇게 치주병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치석을 좀 제거를 해주면서 치주병을 좀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환자분들 스스로가 올바른 좀 입술질 방법을 교육받으시고 이를 통해서 좀 평소에 구강 내 그 세균이라든지 치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소시켜줄 수 있으면 또 네.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예. 근데 스케일링만으로 또 제거되지 않은 치석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치석들은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됩니까? 네, 그 잇몸 아래 치석은 그 제거가 좀 되지가 않는데요. 네. 잇몸 이제 위에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이라든지 뭐 간단하게 좀 제거를 할 수 있는데 아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잇몸 치료를 좀 해야지 좀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질환이 좀 더 진행이 돼서 그 잇몸이 좀 증식이 좀 많이 부어오른다거나 좀 비대해진 경우나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치아 주변에 홈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그 치준항이 좀 깊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증식된 잇몸을 좀 절제를 해주고 국소적으로 치주병의 원인이 되는 치석이나 그 치아 면에 있는 세균막을 좀 제거함으로써 좀 치료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더 진행된 상태는요? 네, 그 잇몸이 좀 심하게 붓고요. 치아가 흔들리고 그 치준항이 매우 깊은 경우에는 치과 엑스레이를 좀 찍어서 정밀한 검사를 해서 잇몸 뼈의 상태를 좀 확인을 해가지고 치주 수술을 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주 수술이 필요하기도 하나요? 이게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그 잇몸 수술을 해야지 이제 치아의 수명이 연장되고 네. 치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제 경우도 있는데요. 그 잇몸에 좀 국소 마취를 좀 진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잇몸을 좀 절개를 해서 젖혀서 그 치아의 뿌리 부분과 잇몸 뼈를 좀 노출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그 치석과 오염되고 좀 병든 잇몸 조직을 깨끗이 좀 제거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머, 수술 얘기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잇몸 수술을 받으면 이게 잇몸이 원래대로 다시 재생이 되거나 회복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 치료 후에는 잇몸이 좀 오히려 좀 내려간다고 느끼실 수 있고요. 약간 이제 그로 인해서 좀 시리고 좀 불편한 느낌이 동반될 수 있는데 그 잇몸이 더 내려간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지금 상태의 잇몸뼈에 맞게 잇몸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주 수술을 하는 것은 그 수술을 통해서 잇몸이 완전히 그 건강했던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데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나빠짐이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한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발치 이야기도 좀 드렸었는데 치주염이 이게 치료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너무 심하게 염증이 좀 진행돼서 치아 뿌리 근처까지 잇몸뼈가 좀 녹아 내려가게 되면
잇몸 치료로는 치아를 이제 완전히 살려내기는 이제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치아를 상실하게 되고요. 이제 이 상실한 치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임플란트 같은 수술을 좀 하게 되는데, 뭐 잇몸병이 심한 경우에는 그 잇몸뼈가 많이 녹아 있으니까 좀 광범위하게 뼈 이식을 좀 해야지 되기 때문에 네. 시술이 이제 환자분들 느끼시기 더 힘들고 또 좋은 뼈에다가 시술한 경우보다 조금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런 경우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잇몸병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발치를 앞둔 상황이라면 너무 늦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발치를 해서 이를 만들어서 교합 관계를 좀 회복해 주는 것이 그 치아뿐만 아니라 주변 치아에도 좀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요즘은 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좀 해서 사전에 장치를 제작해서 잇몸에 절개를 가하지 않고도 임플란트를 좀 식립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붓기라든지 출혈이라든지 통증이 좀 적은 흔히 얘기하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같은 다양한 치료 방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환자분들께서 좀 더 쉽게 좀 뭐 회복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뭐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어쨌거나 추후에는 발치를 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내 치아 가지고 오랫도록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이제 치주염 예방법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그 치주염은 그 무엇보다도 평소에 좀 입안을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요. 특별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잇몸병의 각종 원인 세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입안을 좀 보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입술질을 해서 평소에 관리를 하는 게 단순히 이제 치아를 닦는 게 아니라 그 입속의 세균을 좀 제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고요. 뭐 저희 병원에서 하는 그 예방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소개하면서 관리법을 알려드리면 뭐 치과에 내원하시게 되면 뭐 위상차 현미경이라든지 뭐 구강 내 포토라든지 뭐 입냄새를 측정하는 검사라든지 뭐 충치가 뭐 정지가 돼 있기도 하고 진행이 되기도 하는 활성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럼 활성도 검사를 한다든지 또 입안에 치태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한다든지 뭐 아까 말씀대로 세균이 좀 특정 세균이 있거든요. 잇몸병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몇몇 세균들이 있는데 그런 세균들을 좀 검사를 해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을 통해서 그 환자의 구강 내 세균 상태라든지 뭐 입냄새, 충치 등을 좀 측정을 하고요.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개개인에 맞춰서 이제 예방 치료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올바른 이제 입술질 교육을 해서 환자분께 스스로 입술질을 잘 할 수 있게끔 하고 와타나베 입술집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해주는 입술질 관리법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받아서 입안의 치태나 치석을 좀 깨끗하게 없애서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범낭질의 그 내산성을 높여서 충치가 좀 예방이 좀 되고 그 안에 있는 상아지를 코팅해줘서 실인 증상을 좀 감소시켜주는 불소도포 같은 것도 좀 하면은 뭐 충치라든지 잇몸병이 좀 예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종 예방 관련 위생 처치들을 좀 해서 잇몸병을 촉진시키는 세균의 활동을 좀 줄여줘야지 되고요. 잇몸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쭉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득 광고가 생각이 나네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행복감을 좀 느끼려면 치주염을 예방하고 잘 관리하고 혹시 생겼다면 잘 치료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치과 무서워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도 좀 반성을 해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구강외과 전문의 이병하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